여기는 이제 친구인데 여기 지나가지고 원래 특히 시민사회 쪽은 문화예술 1인들한테 되게 죄송한데 잘 문화예술을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의제로 치면은 굳이 위계를 새기면 하이범주로 이렇게 약간 취급됐던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깊이 반성하면서 오늘 제주를 바꿀 7가지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제주민회총회 정책위원장이시고 온갖 방송에 출연하고 계신 우리 김동현 박사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동현이라고 하고요. 제주를 바꿀 7가지 문화정책이라고 했는데 7가지 제목을 받고 7가지까지 아이디어가 없어서 5개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변화되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게 되게 넓죠. 특히 이제 문화 관련해서 공부를 할 때 레이몬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키워드라는 책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로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각 항목들로 설명하는데 가장 설명된 분량이 많은 분야가 바로 컬처, 문화라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 문화가 중요하다, 제주 문화를 지켜야 된다, 제주 문화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때 이 문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치면 문화인류학이나 문화사회학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삶의 태도나 우리 삶의 모든 총체성들의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서의 문화. 그럴 때 제주문화의 정체성이라는데 지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문화라고 하는 광의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협의회, 그러니까 어떤 예술 활동으로서의 문화 이런 부분들과 이제 혼동돼서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문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게 문화인지 어떤 게 예술 관련 정책인지 헷갈리거나 아니면 구분이 안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라고 얘기하면 크게 4가지의 범주를 상정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정책적인 측면을 상정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창작자들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창작된 문화예술을 즐기는 향유하는 계층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창작자와 이 향유자 사이에 매개하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어떤 문화예술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획자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는 이제 관주도형이 있을 수 있고 민간이 개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매개 아주 쉽게 말하면 유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크게 이제 네 가지의 범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이나 현 실태를 좀 점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주 문화예술이 이렇다. 문화예술이 정책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금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이해가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시면 2019년도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제 그래프에 보면 아시겠지만 문화활동 내역을 보면 제주가 가장 낮죠. 그러니까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문화예술 활동 내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100건 되고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화예술 행위들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이걸 좀 통계를 좀 바꾸면 잠깐만요.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가. 뒤로. 아니야. 뒤로. 이걸 인구 10만 명당 활동 건수로 이제 바꿔보면 이 통계를 바꾸면 되게 놀라운 게 제주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 지역보다 훨씬 더 제주 지역에서의 인구 비율에 따지면 문화예술 활동 건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게 보면 전체적인, 그러니까 절대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비중은 굉장히 전국에서 낮지만 그 인구 비례로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각종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것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그렇게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가? 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관련된 문화예술 향유를 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을 이제 보게 되면 제주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강원 지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분들 세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서울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많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강원도와 제주도가 2, 3위를 달리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제주와 강원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이 강원과 제주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많은 것은 현행 박물관법이나 이 미술관법에 의해서 박물관이다라고 규정될 수 있는 시설들이 무엇도 되냐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관광객들에게 관광 레저를 어떤 그 시설들을 관람할 수 있는 것들도 박물관과 미술관 범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설로 보면 많아지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체감 정도가 떨어집니다. 전시시설도 제주도가 제일 높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특히 이제 시각예술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이제 공연예술 하시는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제주 지역에 공연시설이 없다. 전시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문화부 기자 생활한 지가 한 20년 전, 25년 전인데 그때도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공연시설이 부족하다. 전시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이 공간에 대한 부족을 하소연하는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따져보면 제주도가 제일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반 시설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뭔가 심각한 괴리가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면 전시시설이 되게 많지만 대부분 국공립보다는 사립이 되게 많다. 이때 사립의 영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전시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관광시설로서의 공간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공연시설도 전국 9위입니다. 그 인구 100만 명당 따지면 제일 높죠. 그런데 이렇게 시설적인 규모로는 굉장히 많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창작하거나 문화예술을 향유하시거나 라는 분들이 문화예술 관련된 제주지역의 정책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이거 2015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됐는데 2015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더 이상 그 이후에 조사가 된 적이 없어서 5점 만점에 2.73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5점 만점 평점하면 2.73면 상당히 점수가 좀 낮은 편이죠. 이런 걸 따져보면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따져보면 어떤 걸 도출할 수 있냐면 제주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이라고 하니 그동안 양적 팽창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무엇이 부족했냐면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아까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할 때 4가지 분야를 말씀드렸죠. 그중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큰 어떤 틀이라고 한다면 창작과 향유와 매개라고 하는 지역문화예술 생태계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주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된 정책이 그런 쪽에는 굉장히 포커스를 못 맞춰왔다. 관심이 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바뀌었을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 그동안 가장 중요한 건 문화예술 아까 이제 강호진 센터장도 얘기했는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관의 정책들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관광 정책에 비해서 부수적인 정책 또는 어떤 구색 맞추기식의 정책으로만 여겨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 한 3년 동안의 지방선거 공보물들을 봤는데 2014년도 지금 그만둔 원희룡 도지사가 처음 도지사를 도전했을 때는 365라고 하는 안전, 환경, 복지, 문화, 교육생활이라고 하는 365 정책을 발표하면서 5번째가 문화였습니다. 제목이 큰 제목이 제주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 융성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큰 타이틀에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탐나문화 개선 발전, 그다음 제주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예술의 섬 환경 조성,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지원 확대, 문화예술 거리 활성화 사업 지원, 한류, K-팝, 영화제, 뮤지컬 등 공연 사업 활성화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탐나문화 개선 발전 또는 제주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4가지는 이 그대로 따가지고 다른 지역의 뭐 과육단체장 선거 공보물에 집어넣어도 크게 손색이 없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니까 제주 지역의 문화, 로컬 문화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냥 이 문화 융성 시대라고 하는 이 타이틀 자체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장 문화 정책 중에 하나가 문화 융성 시대였는데 박근혜 정책의 문화 융성 시대라고 하는 문화 정책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장 이제 실패했던 게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 시대라고 하는 문화 정책을 만들었을 때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 제기를 했냐면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화융성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높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순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의 실질적인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적 고민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 정책적 고민이 적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을 평가하고 줄 세우는 식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정권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한 거죠. 원희룡 도지사. 근데 그나마 이제 처음 도지사 선거할 때는 문화융성 시대라고 하는 이 공보물에 문화와 관련된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문화예술 공약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2010년도 우금민 후보 때는 딱 한 줄입니다. 환경, 문화, 행복 지수가 높은 제주. 근데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 없어요. 환경, 문화, 행복 지수가 높은 제주. 이거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게 환경, 문화, 행복 지수가 높은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성장이나 개발에 중점을 두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다른 입장이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뭐 비판적인 의견을 갖는 분들은 또 다르고. 다만 이제 그 당시 2010년도에 현명화 후보가 얘기했던 게 구도심을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건데 이것도 소위 말하면 뒤에 하위 항목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재생이 그 문화라고 하는 것에 외피를 두른다 하더라도 그 주관 부서가 문화부가 아니고 국토부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이 개발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화 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근데 이제까지 전국적인 단위도 그렇고 지역적인 단위도 그렇고 문화예술 관련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다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정책의 출발이 어디냐 그러면 1960년대 박정희 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박정희가 문화예술 특히 이제 공연법을 제정하기 시작하면서 62년도에 공연법을 제정하면서 문화예술진흥 특히 이제 관련된 법안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법안은 진흥이라는 외피를 썼지만 그 이면에는 검열이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련된 이 한국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검열이라고 하는 이 검열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작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런 어떤 과오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역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만큼 지방선거에서 지금 7번째 치러졌지만 지방선거에서 문화예술이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된 적이 없다. 공건물에 그냥 한 줄 집어넣는 정도고 그럴 때 대한 추상적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탐락문화 개선 발전은 옛날 신부검지사 시절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건 되게 논란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의 정체성 확립 또는 탐락문화라고 하는 게 과연 실체가 있는 거냐? 누구는 제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탐락문화, 탐라라고 하는 게 고려에 목속된 게 1102년인데 그로부터 탐라에서 제주로 되고 그게 한 2000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삶의 양태와 삶의 형식을 규정하는 건 1000년 이후의 시간이었을 텐데 거기에 탐라문화 정체성이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것으로도 사람들에게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예술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제주도에 문화예술 정책이 있었는가라고 누가 질문하신다면 없었다라고 대답하는 게 솔직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넣어볼게요. 그러면 그 문화예술은 잘 모르셔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많은 법령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뽑아온 것 중에 뭐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콘텐츠, 문학진흥법, 최근에는 문학진흥법도 만들었고요. 이게 도종환 의원이 만든 겁니다. 이게 문학진흥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학진흥법도 만들어졌으니까 한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음악진흥법, 뭐 공연진흥법,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또 문화예술 교육지원법이 또 있고 예술인 복지법은 최근에 통과됐고요. 문화재보호법도 있고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게 예술인 복지 증진, 그러니까 예술인 권리보장법, 권리와 가정된 법안도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련된 법령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추상적인 어떤 구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현행 법령 체계에서 지역 문화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문화 창작과 향유와 매개라고 하는 지역 문화 선택을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법령에 대한 좀 숙지, 법령에 대한 좀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과연 지역문화 정책을 입안했었던 분들이 이런 법령에 대한 이해가 과연 있었는가? 특히 이제 이건 도의회 문광위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기존의 이런 법령들 중에서 지금까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가장 획기적인 법안을 하나를 고르라면 이거를 꼽겠습니다. 2014년도 제정된 문화기본법입니다. 이 문화기본법의 제정은 이거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처음에 진흥이라는 단어는 문화예술은 수동적이고 시혜적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를 진흥시킨 주체는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 이러한 어떤 진흥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제기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그 목소리들 중에 하나가 문화기본법으로 이제 결실을 맺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화를 향유할 권리. 이거 문화권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다. 이 문화권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이라고 하는 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향유와 창작과 매개를
하는 이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책무라고 하는 사실들을 법률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문화를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안 돼요. 네. 지역 문화를 얘기하면 이 문화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능의 시대가 갔다. 이제는 기본권 시대로서의 문화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된 법령들은 많은 걸 일본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프랑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1959년대에 드올이 집권하면서 아주 유명한 문학 소설가가 문화부 장관에 임명됩니다. 바로 앙드레 말로. 인간 조건을 썼던 앙드레 말로가 되면서 앙드레 말로가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문화의 민주화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민주화는 뭐냐면 1959년 이후 60년대 프랑스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 정책이 됩니다. 이때 지금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프랑스가 뭐 문화의 뭐 국가다, 문화 국가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일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고급 문화를 즐겨요. 오페라도 즐기고 뭐 클래식도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 공간을 찾아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문화 격차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야, 문화를 이렇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향유기 확대라고 하는 게 고급 문화, 그러니까 상위 문화에 대한 향유기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많은 문화원이라든지 공연시설, 전시시설, 문화 인프라들이 프랑스 전역에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문화의 미학적 가치. 근데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 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런 식의 프랑스의 문화예술 정책이 갖고 있는 문화의 민주화라고 하는 정책적인 기조를 가지고 문화예술을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주도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주 문예회관이 생기는 게 84, 80년 중반. 그 아트센터가 지어지고 뭐 서귀포에도 지어지고 이렇게 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시작한 것들이 결국 그 근간에는 문화의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과 맞닿아 있는데 이 문화의 민주화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급 문화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화예술 쪽에 이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그 행정 관료들이 나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 나는 문화적인 마인드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고급 문화예술들, 그러니까 수준 높은 문화예술들을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제주 지역의 문화예술을 어떤 전반적인 여건들을 높이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인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페라 보고 뮤지컬 보고 뭐 이런 좋은 연극 보고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는 바뀌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문화를 짓고 문화시설과 문화 기반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저변에는 뭐냐면 뿌리 깊은 겁니다. 오페라, 그다음에 뮤지컬, 이거는 고급 문화, 상위 문화고 뭐 시정 저작거리에서 행해지는 이런 문화들은 이제 저급 문화. 이런 그러니까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에 대한 구분이 있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중앙의 문화와 지역의 문화에 대한 차이를 그대로 인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서울 대학로에서 즐길 수 있는 연극, 다양한 연극들을 제주도에서 즐길 수 있는가 없는가가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됐죠. 자, 서울 대학로에서 서울에 있는 어디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다양한 수준 높은 예술들이 이루어지고 뭐 교향악극들이 이루어지고 클래식 공연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제주도는 없어. 그러니까 뭐 큰 돈을 들여서 조승미도 부르고 많은 사람들 불러온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아트센터라든지 뭐 기획 공연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많은 돈을 주고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서울에서 그러니까 중앙문화, 고급 문화들을 큰 돈을 주고 이제
공연들을 즐기거나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저는 지금 우리의 고민은 아까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문화라고 하는 걸 협의와 강의의 기준으로 만들었을 텐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협의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협의의 문화예술 정책이 기본적으로 광의의 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문화예술이 되지 못한다면 그 문화예술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내 삶을 못 바꾸는데 오페라를 즐기고 내 삶을 못 바꾸는데 뭐 뮤지컬을 즐기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결국 문화 민주주의라는 개념, 정책적인 기조의 변화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중요한 건 문화를 향하는 소비자들이 자유로운 선택,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교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코로나가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되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대면 공연을 못하니 자 제주 지역에서도 비대면 공연, 온라인 공연을 해야 된다. 지원해 주죠. 근데 그 지원을 해주고 나서 관에서 어떤 평가를 하냐면 유튜브 접속률이 몇 명이야. 몇 명이나 봤어. 이거 가지고 평가하거든. 근데 이거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모든 공연이 비대면이 되고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가 예술인들이 그 비대면 공연들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 공연들을 즐겼는가를 평가를 한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필요 없어요. 일타 강사들의 온라인 강의를 다 들으면 그거만큼 좋은 강의는 없는 거죠. 근데 교육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선생님들이 반발합니다. 무슨 소리냐? 교육은 그런 게 아니다. 근데 문화예술은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지역 문화예술은 오페라, 그냥 클래식, 교향악단의 이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고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삶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하게 어떤 정량적인 평가로 문화예술을 평가하는 경우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기준이다. 지금 관료들의 평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화 민주주의의 모토는 오늘의 삶이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나 뮤지컬 등 수준 높은 공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행위, 창작과 향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제주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창작 여건들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축구를 예를 들면 뭐 가장 뛰어난 게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인데 프리미어리그는 월드 클래스급의 선수들이 축구를 하지만 높은 연봉을 받고 그 밑에 보면 뭐 하이리그 굉장히 많은 하이리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 청소년 리그부터 시작해서 촘촘하게 짜여진 수많은 리그들의 경쟁을 통해서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배출되는 것처럼 그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의 저변이 확대되면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들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고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삶에서 만들면 그걸 통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굉장히 전문적인 창작 역량을 가진 뭐 조승이라든지 뭐 조성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마치 그 태능 선수촌에서 엘리트 체육을 키우듯이 문화예술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 보면 지금 제주도의 문화예술,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텐데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우리 동네 미술가, 우리 동네 음악가, 우리 동네 사진가, 우리 동네 문학가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 막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걸 왜 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접근 방식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저변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도로하게 뛰어난 인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바라볼 필요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어떤 전국적인 법령적인 제도적인 측면이라 한다면 실제
지역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제자의 특별법에는 문화는 도대체 어떻게 나와 있냐? 굉장히 많은데 257조에 향토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향토라는 말도 지금 더 이상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향토라는 말도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향토라는 말은 항상 그 향토와 중앙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향토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낭만적인 것으로 대상화하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향토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지방이라는 말 쓰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역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말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향토문화예술진흥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향토문화예술진흥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향토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하는 걸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게 오해를 하냐면 이게 전통문화에 대한 진흥이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주 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을 보면 전통문화 뒤에 이제 예산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제주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된 그 5조 7천억 이 중에서 한 1,300 정도가 문화예산이고 2,300억 정도가 문화예산이고 문화예술 예산은 1,300 정도. 왜 이렇게 차이 나냐면 그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예산도 문화예술 예산으로 다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건 문화재 보호라고 하는 것과 실질적인 문화예술 정책과 그 문화예술 어떤 생태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죠.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적인 그 관료들이나 행정가들이 관심이 뭐냐면 요거.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향토문화예술 진흥에 향토라는 말 빼자. 이걸 지역문화예술로 좀 바꾸자. 그러면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이런 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보시면 다음 좀 안더. 이게 문제적인 문화예술성 조성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원희룡 도정이 문화예술성 조성 이게 원희룡 도정의 만의 산물이 아니라 이게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국제 문화예술 교류, 문화 창작 시설 뭐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이게 법 조항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굉장히 많은 문화 관련 법령이 있겠죠. 그 법령들과 굉장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뭔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텐데 별다른 변별성을 느끼지 못한다. 근데 이제 지금 제주 지역에 가장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 중에 두 개는 이거다. 이게 문화예술성 조성과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근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보면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게 되는데 아마 내년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조사해봐야 기본적으로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이 용역은 용역대로, 그다음에 뭐 조사는 조사대로 가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를 문화예술성으로 조성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인다 치면 뭘 지향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원희룡 도지사 후보가 처음 도지사 도전했을 때 했던 것처럼 또는 이게 많은 도지사 후보들이 정책적인 과제로 제시하는 게 뭐 제주의 정체성 hướng 탐남문화, 뭐 탐남문화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탐남문화권이란 말도 호남문화권 이런 다른 지역의 문화과 근데 탐남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저는 이제 성립이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대단히 추상적이다. 뭐가 왜 추상적이냐? 문화 기본권 시대와 맞지 않은 대단히 추상적인 공약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공약은 필요 없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주의 정체성 확립 하나만의 개성 발전 관련해서 해놓고 자기가 예를 들면 뭐 지역에서 개발되지 않고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된 것을 진짜 지방자치정부가 수행만 하더라도 그것을 제주의 정체성 확립 또는 탐남문화 개성 발전의 정책이다라고 말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히 맞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문화민주주의가 뭐냐?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문화민주주의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문화, 더 많은 행복. 이게 가장 문화민주주의에 걸맞는 모토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만들고 동네가 즐기는 문화예술.
되어야 됩니다. 문화예술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이거 말고요. 예, 이거 다음. 예. 그동안에 제주도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은 관료, 도, 재단, 그러니까 정책적의 문제와 지원의 문제가 전부 뭐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관주도의 정책. 관주도 정책. 정책도 관료가 만들고 그리고 지원은 도가 하거나 또는 문화예술 재단이 하거나 이렇게 전부 관주도의 정책이다. 다음 장 넘어보시면 그래서 제주 문화예술 대원 측은 이런 식의 문화예술 정책을 얘기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바꿔야 될 게 몇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보면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제주도 문화예술 관련된 정책을 규정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조례들이 있는데 이 조례들이 대부분 뭐냐? 중앙 법령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조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의 지속 가능성,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 많은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조례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넘어보시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다음 장 보시면 거기 보면 제주 문화예술진흥조례 보면 문화협력위원회라고 하는 게 설립되는데 이게 제주 문화예술위원회 원영도 지사가 처음에 왔을 때 근데 처음에는 문화예술위원회가 그래서 이게 법정위원회냐 뭐 제도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라고 가는 거 가지고 되게 싸웠는데 결국 이제 문화협력위원회를 기존의 제주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협력위원회로 할 수 있도록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협력위원회라고 진흥조례에 있는데 이 문화협력위원회에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거나 정책을 개발하거나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그다음 뭐 각종 자문이거나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심의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협력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위원회가 지금 제주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3기까지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면 제주문화예술위원회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초창기에 박경훈 초대 위원장 시절에 뭐 예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하려다가 그 위에랑 한번 대탐 붙은 이후로는 유야무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금 위원장이 이선화 전 도의원인데 실질적으로 회의가 소집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것들도 있지만 회의가 소집이 안 되고 이게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위원회 각 도청에 사나 뭐 각종 위원회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도가의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관련된 것들을 그냥 일종의 뭐 막말로 얘기하면 거수기 역할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민관 거버넌스라고 하는 외피를 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예술 정책을 발굴하는데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문화예술행위가 잘 구성된다 하더라도 저는 문제는 뭐냐면 문화예술이 문화예술인들만의 문화예술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예술은 예를 이런 거죠. 자, 미술관이 만들어져요. 그럼 미술인들 겁니까? 아니죠. 문학관이 만들어질 건데 문학관이 만들어지는데 문학관도 문학한 사람들 것만이 아니죠. 이런 것처럼 문화예술을 종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고 얘기할 때 지금 제주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들을 보면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은 문화예술 관련되거나 뭐 관련된 분야의 어떤 교수거나 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거나 단체 대표들로 되어 있는데 저는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왜 시민들 내가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실질적인 제도적인 한계들을 감안한다면 다음 장 보실래요?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문화권 신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좀 발굴을 해야 된다. 이건 어떤 특정한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서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료 위주의 정책 개발에서 시민이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발굴을 해야 될 텐데 가칭으로 예를 들면 시민 참여 문화예술 정책 공작소 뭐 이름은 뭐가 돼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제주문화예술대학교 정책 연구 전담부서 지금 없지만 나는 만들어져야겠죠. 뭐 이런 전담부서가 이 부서나 제주도 문화예술 부서와 제주 연구원에도 문화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주 연구원이나 시민 전문가 보면 독일에도 있겠죠. 이렇게 그룹이 참여해서 이 문화권 신장을 위한 정책 발굴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5년 단위, 10년 단위 제주문화예술 정책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문화예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걸 언제까지 저희도 문화예술 정책을 힘 있는 사람들, 관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어릴 때 연극반 했었어. 나 어릴 때 스쿨밴드 했었어. 그러니까 나는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이야. 나 영화인들 많이 알아. 나 미술 관람 많이 해. 그래서 나는 문화를 좀 알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화 관료가 되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즐겨본 경험만 가지고 문화의 어떤 정책을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거나 예술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고도의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고도의 전문성 플러스 그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공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그 연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돼야 되는 것이 나 어릴 때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이런 사람 들어봤거든요. 나 어릴 때 연극반 했어. 나 어릴 때 스쿨밴드 했어. 이러니까 나는 그런 공무원들 되게 많습니다. 나는 문화예술의 조예가 깊어. 근데 그게 문화예술의 조예가 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문화예술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의 수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치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게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경험치에 의존해서 제주도 문화예술 정책을 끌어갈 때 대단히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은 그러한 관료들. 근데 그런 관료들을 주셔도 제가 생각하면 1년, 2년이 바뀌거든요. 1년, 2년 바뀝니다. 신문자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서 지역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꾼다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도를 바꿔야죠.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러니까 물론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겠지만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이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협치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자치와 통치까지 가는 실질적으로 문화 자치를 위한 어떤 실질적인 제도가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두 번째는 문화예술위원회에 있거든요. 여기도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면 우리가 심지어 요즘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도 화제가 많으니 차라리 추첨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건전한 시민적인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문가들만 아니면 그쪽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시민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문화예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 있는 뭐 시민 메시번 제도. 그래서 전문가 그룹과 시민적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더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운영을 좀 바꾸면 되고요. 또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원, 특히 이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대한 지원이 모든 것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거기 떨어지면 항의하고 이렇습니다. 물론 다양한 특성,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 여건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동안의 지원 심사는 기본적으로 구분하자. 전문형 창작이든 아니면 생활문화든 향유든 다 전문가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전문적인 창작 영역을 키우는 것을 평가하는 건 전문가들이 영역 판단하지만 뭐 생활문화예술이라든지 향유라든지 이런 쪽의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내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시민들이 좀 참여하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심사들도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블랙리스트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이 누구에 따라 달라서 이 입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시민 뭐 추첨 제도라든지 시민 참여와 관련된 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을 좀 해보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문 창작 영역과 생활문화예술 다르다. 그래서 이 생활 전문 창작 역량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문 창작 역량은 정말 실력 있는 친구들을 키워야 돼요. 뭐 손흥민 같은 월드 클래스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주 지역에서 심사를 해서 예를 들면 젊은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창작 여건을 창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의 친구들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 예술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1년 지원이 아니라 단연 지원 방식으로 그래서 2+5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제 생각은 1년에 3천만 원씩 지원해주고 한 2년 해서 그 평가해보고 좋으면 5년 해주고 그러면 그런 정도의 자기가 생기가 유지가 되면 그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걱정 없이 자신의 예술적인 창작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갈 것이고요. 이런 측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개방형 기기를 확대해야 된다. 제일 필요한 건 그 뭐 문화예술 관련 뭐 국장 정도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문화만 별도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 관광 체육이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된 도청의 과장급, 뭐 팀장급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들을 공모를 확대를 하자.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추천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그 분야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은평구를 가봤더니 은평구의 7급 공무원이 문학 담당 공무원. 은평구 7급 공무원이 문학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호철 선생 소설가가 은평을 주시는데 이호철 통일론 문학상이거든요. 뭐 김석범 선생도 하고 하는데 그 세계적 문학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문학 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그 기초자치단체 구에 문화 담당이 아니라 문학 담당 공무원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문학 담당, 그다음에 미술 담당, 뭐 이제 연극 담당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안 되면 뭐 공연 예술, 시각 예술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관련해서 그 행정적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 시스템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다음 점 보시면 그럼 더 많은 문화는 뭐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문화예술 관련된 시설을 즐기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에서 차 없으면 안 된다. 걸어서 못 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예술관 프로젝트 같은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같이 3, 4일 프로젝트라고 정해봤는데 걸어서 3분, 사시사철 원하는 대로 이용 가는 문화예술 공간 200개 정도 만들자. 네. 말이 안 됩니까? 걸어서 3분, 사시사철 원하는 대로 문화예술 200개. 그럼 많이 안 됩니다. 수원시가 그 연태영 시장 시절에 뭘 했냐면 도서관, 특히 이제 수원은 가능한 게 대규모 아파트 밀집 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나가면 바로 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거든요. 우린 도서관 가고 버스 타고 그다음에 자가용 버스는 못 가고 자전거는 더더욱 힘듭니다. 한라도서관까지 자전거는 어떻게 타고 그래서 걸어서 가자. 근데 문화예술공간 200개 돈 많이 안 듭니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 있고요. 유흥시설이 있고요. 활용하면 되고요. 민간시설 같은 경우 운영비 지원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비가 1,300만 원 1년에 연간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0개를 만든다 하더라도 200억 플러스 알파예요. 도로 2km만 안 빼면 되거든요. 하천정비 2개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새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도로 뽑는 거, 도로 개설하는 돈 100억, 150억들은 도의회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 안 하면서 문화예술 공간 만드는데 50억, 100억 하면 길을 쓰고 달려드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사시사철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할 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 동네 예술관에 전문적인 예술인들, 사진가, 미술가, 음악가 이런 친구들이 같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지도하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에서 예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창작 역량을 가진 예술인들도 예술을 통해서 자기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도민들의 문화예술과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그래서 동네 예술과 전문 예술을 협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저는 공연장에서만 보는 건 문화예술 이건 박제된 거다. 지금 요즘 유튜브 시절에 뭐 슈투트가르트니 뭐 독일 비엔나 뭐 이런 거 유튜브만 틀면 나와요. 그리고 요즘 워낙 오디오 시스템도 좋아져서 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실제로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다큐멘터리 뭐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지구를 다루는 뭐 자연 다큐멘터리 뭐 나이아가라니 뭐 어디 핀란드니 TV로 보는 게 훨씬 더 실감 있잖아요. 직접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왜 쓸데없이 일회적인 공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연 예술단을 부르는데 몇십억씩 투자를 하느냐. 그 돈을 좀 딴 데 쓰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술 창작 그렇다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문 예술인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위한 지원 세트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술 창작 지원 2+3 연간 3천만 원씩 10명만 하면 연간 3억이거든요. 10년 30억입니다. 얼마 안 되죠. 20년 해봐야 6억밖에 안 됩니다. 10년 하면 60억입니다. 저희도 60억 돈 있습니다. 6조가 넘는 예산이에요. 6조 넘는 예산에 6억 못 씁니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식의 사람에 대한 지원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인 기본소득. 이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예술인 복지 기금을 만들겠다고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진일보한 전환입니다. 저는 분명히 진일보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예술인 복지 기금이라고 하는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예술인들을 시혜적인 대상으로 본다. 수혜적인 대상으로. 그래서 도의회에서 문광위에서 모 도의원들이 늘 하는 얘기가 가난한 문화예술가를 도와야 그 가난한 문화예술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이 문화예술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서 예술이 공공적 가치, 그 예술을 우리 사회가 공공재라고 인정한다면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된다. 그러면 왜 특정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예술인과 농업인에 대한 기본소득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민 기본소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감안한다면 이제 우리도 각 분야별로, 각 업종별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게 됐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분기별로 25만 원 정도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는 하고 있고 이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제주지역 예술인 문화예술 실제조사하면 원고료 수입, 공연 수입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대부분 다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금 연주자가 뭐하고 있냐? 쿠팡맨입니다. 이런 식의 구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음악하는 사람들 대부분 저희도에 특히 성악하는 분들 대부분 고학력입니다. 다 유학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다 갔다 왔어요. 뭐 하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예술 강사하면 잘하는 거고요. 쿠팡맨 하고 있거나 택배하고 있거나 다 그러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예술적인 자원들 그 사람 하나를 키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왜 놔두고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그러면 문화 분권 시대 또는 문화 자치 시대이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제주라는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 성찰이 필요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토대 연구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어야겠다. 지금 제주학 연구센터가 있는데 저걸로 너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제주학 연구센터 일어나는데 10명 다 전담 인력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역을 알고 지역을 이해하는 인력, 사람이 없다. 그러면 문화예술 관련해도 사람이 없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뭐 하려도 사람이 없다. 지역에 사람이 없다. 근데 사람이 없다는 얘기만 하지 사람을 키우려는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을 키우려면 저는 지역의 거점 대학인 제주대학하고 제주학 연구센터하고 제주도가 연계해서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탐구한 기초 자료 조사, 연구, DB화, 공공 DB화 이런 것들. 특히 왜냐하면 1950년대 제주신문 자료를 찾으려고 했더니 제주도서관에 있는 것 말고는 구하기 어려워요. 제주신문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신문사 분쟁이 나면서 자료실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50년대에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의 삶, 뭐 지역 사상사 뭐 이런 것들을 보려면 중요한 매체들이 이미 망실됐거나 없어졌습니다. 제주대학 도서관에 60년 신문들 있다 보면 되게 화나는 건 누가? 제주말로 똘라버렸습니다. 네. 그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그 지역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또 뭐냐 이런 것들이 공공적으로 만들어져야 돼. 이건 그리고 특히 60년대 이후에는 수많은 민간에서의 다양한 잡지들 물론 빨리 망하고 또 없어지긴 하지만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우리 세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국제자유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60년대 말에도 있었고요. 70년대에 있었고 중요한 어떤 개발과 관련돼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각들을 했는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봐야 될 텐데 그런 자료들을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그걸 공공적 DB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 하는데 한 10년 정도 하고 연간 20억, 200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연간 20억이면 뭐 연봉 5천만 원짜리 전문 인력을 한 10명 정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10명 정도의 연구 인력들을 그들을 10년을 키우면 제주 지역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돈이 없느냐? 있습니다. 연구재단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도 할 수 있고요. 뭐 충분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다. 근데 돈을 쓸 줄을 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지역 문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 그러니까 도대체 제주가 뭐야? 제주의 정체성이 뭐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토론도 안 해보고 그런 자료들도 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 관련된 거고 제가 이제 아까 밤에 하다가 이건 문화예술 관련된 거. 근데 그건 문화예술과 관련된 건데 혹시 문화가 제주도가 뭐 땅이 팔리느니 아니면 뭐 제2공항에 들어오니 많으니 뭐 하천이 파괴되고 자연의 생태가 파괴되는데 문화예술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시급성에서 문화예술은 늘 뒤로 밀립니다. 이해하십니까? 돈에 밀리고 그리고 어떤 특정 사안에 밀리고 다 밀려요. 그러면 제가 2014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지금 2019년에 2021년에 개정돼서 실질적으로 시행된 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8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저는 문화기본법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문화가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문화 영향 평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환경 영향 평가의 방식을 문화 영향 평가의 방식으로 채우는 겁니다. 주체는 국가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영향을 평가하는 건데요. 이게 되게 추상적이죠. 시행령도 되게 추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잘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 규모라든지 어떤 적용 대상이라든지 적용 주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나 저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주특별법 자꾸 관료들이 얘기하니 그러면 특별법에 이걸 가져오자. 문화 영향 평가라는 가져와서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의 시설을 또는 일정 면적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할 때는 이거 하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제2공항 관련해서 환경영향 평가는 뭐 전략 환경 평가는 했잖아. 근데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이걸 문화 영향 평가가 더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냐? 우리가 공항이 들어오는데 대규모 항만이 지어지는데 그러면 그게 또 뭐 해안도로에 뭐 몇 층짜리 건물이 뭐 높은 건물이 들어섰는데 뭐 드림타워 들어섰는데라고 했을 때 그게 경제적인 여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규모 사업이 벌어질 때
이게 우리의 문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도입니다.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문화관광연구원 정도의 인력이 돼야 될 텐데 이거를 특별법에 집어넣어서 적극적으로 제주도에서 하자. 그러면 이게 환경영향평가에 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각종 개발 사업이나 특히 개발 사업이 결국 그리고 우리에 대한 우려가 뭐냐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건 공동체가 갖고 있던 문화가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문화가 단순하게 공연 보고 예술 보고 뭐 기타 치고 뭐 노래 부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지만 우리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현 박사님이가 제주도에서 원희룡 빠르게 잘하는 이미지였는데 오늘 또 새로운 정책적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도지사 되실 분 계시면 한 1년에 예산 한 370억 주면 다 할 것 같아요. 서로 자유롭게 흡연적이시는 관계로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것도 맞아 온라인에 계시구나. 여튼 네, 자유롭게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 김남훈 선생님도 계시네요. 문화예술 저랑 똑같은 수준인데 놀랍습니다.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저 하나만 들어볼게요. 네, 질문해 네. 예. 아까 지금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문화평가, 그 정말 좀, 예,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8월 달부터 지금 조례 개정이 돼서 8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죠? 법 개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네. 2014년 제정됐다가 네. 문화평가라는 제도가 2014년 도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네. 구체적인 대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상 이번에 지금 이번에 이제 송악산 관련해서 오늘 지금 뭐 저기 읍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문화 영향 평가를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법에서는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주체가 예. 국가와 지방자치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게 송악산 관련해서 중대한 정책이니 문화기본법의 문화영향평가 있는데 이걸 좀 하면 안 되냐라고 제안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제안을 이제 하면 되겠군요. 아마 지금 뭐 직원들도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오늘 그럼 그거를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감사합니다. 당장 김정인 선생님, 네. 이거는 그 네. 문화 평가를 제안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고요. 이거 약간 다른 거예요.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가? 재단 1년 예산이 제가 총 네.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재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을 텐데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재단 1년 예산이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산이 많은 게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들 뭐 운영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기본적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그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을 많이 가져와서 그 돈을 예술인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건 제주문화예술재단 게 아니다. 왜? 많아지는 건 결국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국비 매칭이 됐든 아니면 주특회계에서 가져오든 그걸 가지고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데 지원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쓰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운영비와 뭐 인건비 정도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지원 예산하고 운영비 인건비는 별도로. 네, 정은숙님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은숙입니다. 질문 두 가지 너무 잘 들었고요. 질문 두 가지 있어서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한 가지는 저도 그 문화 역량 평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었는데요. 이게 이미 그 완전하게 제도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법에 법령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 영향 평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게 아까 보셨지만 시행령에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 정확히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었던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 예를 들어 주신 게 환경 역량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성별 역량 평가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법률로 만들어져서 10년 넘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례도 많고 해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지표라던가 법제화의 기준들이 이미 막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10년을 실행을 했는데도 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 역량 평가를 한다고 하면 지표라던가 그 이제 규정들이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야 될 건데 됐으면 좋겠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해외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가? 그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몇 개 옛날 그 두어 개 정도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문화 영향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건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하려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구체적인 지침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까지 뭐 마련이 안 돼 있는 거는 좀 미비한 거는 지금까지는 사실이죠. 제가 이게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 과학 기술 평가원인데 거기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기술이랑 평가였어요. 이게 저 보니까 이제 문화기본법이 제14년에 되는데 내용 쭉 보니까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과학기술 빼고 문화를 딱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이제 기술 영향 평가를 전담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 많이 싸면서 이제 거기에도 과학기술기본법에도 집어넣었고 그래서 그걸 시행령에다가 범위 및 절차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가 수많은 그 기술 영향 평가를 했던 거 아시죠? 아마 문화 영향 평가도 그 사례를 참조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건 전국적인 건데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유명무실하다라는 비판은 많아요. 과학기술기본법처럼 시행령이가 아예 범위 및 절차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도가 뭐 특별법하니 이거 제도 있는 거 특별법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그 규정을 우리가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건데. 그리고 이걸 시행할 때도 지금 논란이 많을 때 처음엔 전문가 위주로 하다가 시민 참여가 빠져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시민 참여 점점 늘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럽에서 많이 시작하는 컨센서스 컨퍼런스니까 합의회의라는 개념 시작했는데 이걸 좀 활용을 하면 다양한 평가가 좀 더 다채롭게 내용을 가져올 수 있어요. 선생님 저기 강호준인데요. 그 참고로 문체부에서 시범 성격이긴 한데 이제 몇 가지 사업을 문화 영향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 정부에서는 부산시에서 이제 시민 참여형 문화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원래 그런 부산시의 문화 영향 평가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이제 마무리 중이라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법이 아니라 그냥 조례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는 이미 있는데 똑같은 규정을 특별법 뭐 그래도 되고 아니 근데 올해도 했고 근데 일단 시행령을 만들어요. 시행령 중앙에서 근데 그거 가지고도 시행령과 상관없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아예 제주특별자치도 뭐 시민문화향유권 관련된 조례 하나 만들고 그 조례의 기본 내용 중에 일정 규모 이상 어떤 사업들은 문화영향 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아까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추상적이라고 하는 게 그 규정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실제 성격 자체가 예를 들어 환경영향 평가 같은 경우는 환경이 수동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데 이거는 문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게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화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기존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문화재라든가 뭐 이런 건 명확하지 문화재 같이 유형의 이런 것들은 명확하지만
공동체의 문화가의 영향을 준다 이게 참 평가하기가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마켓스 이런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많이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기술이 도입됐을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까지 다 얘기를 있어서 사회 윤리 문제가 있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문화 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투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집어넣는데 이 범위 가지고도 굉장히 어렵죠. 하여튼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영양평가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학계에서도 되게 논쟁이 많습니다. 많고 그거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영향평가 관련된 거는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시민단체가 밀었던 인권 영향평가도 있고 고용평가 다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계십니까? 그 아까 누구지? 존경하는 오문주 선배님 문화예술재단 예산 얼마인지 알아봤거든요. 1년에 평균 190억이라고 합니다. 네, 필요하시면 신청하십시오. 예. 얼마 안 되나요? 한 사업에서 정상 예산으로 보면서 60배. 거기 아트 플랫폼 빠진 거지? 대목처럼. 없지.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 우리 정은수 그거 정은수 아까 하나 두 가지 아 영향평가 말고 지금 정은수님 질문해 주세요. 말씀하시라고. 네. 질문 한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우리 동네 예술관 341 프로젝트 말씀해 주신 거 있었어요. 근데 그 되게 의미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저는 저의 이제 경험치상 어려움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대규모의 것들 이제 일괄 조성하는 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그 동네에 작게 정말 3분 거리에 되게 의미는 좋은데 저는 어떤 시도를 해봤냐면 제주에 와가지고 그 동네 책방들이 지도도 나와 있고 굉장히 정말 가고 싶고 내 주변에서 내가 향유하고 싶다 그리고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투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군데를 처음에 이제 시도해서 가봤는데 처음에 3군데를 다 갈 때까지 전부 다 망했어요. 한마디로 제가. 그 이유가 한 군데는 갔더니 문이 닫혀 그러니까 폐업을 준비 중이신 것 같았어요. 문이 닫혀 있고 그다음에 또 열심히 찾아서 또 갔더니 거기는 저와 같은 모르는 사람을 별로 반기지 않으시는 기색이어가지고 또 갔다가 민망함만 느끼고 그냥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한 5차례 정도를 쭉 방문을 했는데 그 지도를 보면서 근데 전부 다 민망함만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하지를 않게 됐어요. 그거를 거기로 이제 문을 닫은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그런 이유를 이렇게 보면 너무 영세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향유라기보다는 하여튼 향유할 수 문화적인 어떤 것을 좀 이렇게 향유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지 못하는 그 뭐 영세함이라던가 아니면 좀 문이 닫힌다던가 이렇게 너무 작은 규모에서 했을 때 제가 그 문화적인 느낌들 향유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막 200개 이렇게 프로젝트로 하는 것이 맞나 오히려 어떤 사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이런 방식이 낫지 않나 한꺼번에 200개씩 이렇게 하는 방식 수많은 그 동네 책방이 되게 많더라고요. 개수로는. 근데 저는 그게 문화를 향유한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고 온 그런 경험들이 뭐 꼭 책방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어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동현 박사님이 같이 찾는 사람도 가보면 실망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과학기술 기획평가니까 다음에 갔던 직장에 지금도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 과학문화재단 지금 과학창의재단이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했냐면 처음에 그 재단이 만들어진 게 1967년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과학기술진흥회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국민들의 그 과학기술 대중화 그런 걸 기초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그쳤는데 그게 나중에 점점 어떤 참여 과학기술 자체를 우리 어떤 전문가만이 향유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고자 해서 했던 게 생활과학기술이라는 그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각 지역의 어떤 주민센터라든가 그래서 일정 정도 강사 자격을 갖춘 분이 와서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김동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제주 수많은 예술가들이 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택배다고 부른다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요즘 주민센터가 얼마나 시설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그 처음에 뭐 200개 할 수 없겠지만 100개를 운영해보면 괜찮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0개가 신규 시설보다 이미 이전에 그 당한 시설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공간이 없는 게 아니고 공간을 운영을 어떻게 하냐 문제일 텐데 거기에 저는 이제 일종의 코디네이터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문화예술 200명 뽑아서 1년에 일정 생활임금 또는 생활임금 이상을 주고 그 하면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더 많은 일들을 벌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문화예술이 단순하게 이제 일자리 발굴하고도 연관이 없는 게 아니다. 생활과학기술 그래서 200개 더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네. 오은주 선생님. 네. 아까 그 정은숙 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책방 문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책방이 마을 곳곳에 많이 자리 잡고 있긴 하나, 보통의 좀 그래도 성황을 이루는 책방은 여행자들이 책을 사는 여행자들의 여행 공간으로만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공간이 그 지역의 지역민들과 뭔가 밀접하게 그 공간 안에서 뭔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너무 미흡해서 지역민들도 저기는 내가 가는 곳이 아닌 곳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저는 경험상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주에서 오신 분들이 차린 책방이나 여러 군데를 이렇게 보면 그런 조금 거리감 같은 게 좀 있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아까 김종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지역민들이 3분 안에 걸어서 어떤 문화를, 작은 문화든 큰 문화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건 지역에 있는 공간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작게 뭐 사진전을 한다거나 내 얘기를 거기서 뭐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그런 활동이 그 지역의 마을에 엄청난 문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아까 김동현 박사님 말씀하신 거 저는 아주 적극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코디네이터의 개념으로 청년이나 예술가 한 분이 그 마을에 어떤 상주하진 않지만 그 마을에 뭔가를 기획하는 거를 할 수 있게 하고, 마을이나 청년회나 이쪽 마을에서는 그거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해주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운동장에서 영화제를 하기도 하고, 마을에 있는 책방에서 간단한 뭐 음악회를 할 수도 있고, 마을 이사무소 공간에서 전시회도 할 수 있고, 이런 그런 큰 공연이 아닌 그런 큰 작은 문화 이런 게 곳곳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았고 어려움을 이제까지는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제 주사 바뀌고 이렇게 선거가 될 때 이런 부분이 좀 정책적으로, 아까 개발이 되면서 공동체들이 무너지는 문제가 아주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를 지킬 수 있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이런 문화들이 공유되고 그 마을에 사는 게 되게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게 조금 더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수원마을에서 예를 들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네, 박성인 대표님, 문화예술인 박성인. 예. 제주 아코디언 동호회 가수에 회원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 아직 취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네. 아까 뭐 얘기 중에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제주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제 일이 있지만 특히 이제 기존의 이른바 뭐 제주 전통 문화가 있는 가치가 있는 공동체 이 부분하고 또 이주민들이 와서 한 새로운 어떤 문화들이 충돌 양상이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과거 같으면은 이주한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곳에 적응해 들어가는 어떤 기본적인 건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별도로 이제 자기 문화를 형성해 버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치적 수준에서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강한지 고민해 본 게 있는지 그게 일단 쭉 하나는 먼저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꾸 어려운 걸 물어보시면. 근데 그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주 오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제주 지역에 있는 이게 뭐 충돌이 있는 건 그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충돌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낯설고 서로가 낯설기 때문에 그 낯섦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뭐 융합이 될 뭐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손을리 같은 경우도 이주한 사람도 입장을 하니까.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느끼냐면 제주 지역의 중산간 마을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위 말하면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 게이티드 빌리지라나요. 이제 뭐 차단기 딱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이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이 무슨 그 뭐랄까 타운하우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다 보니까 기존의 마을 주민들하고 일단 경제적 격차가 확 나버리죠. 그리고 문화적 격차와 사회적 다 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의 갈등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런 생각, 그걸 지역 주민들만 탓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그런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행정의 문제인 거고, 그럼 이미 지어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주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런 분들은 제주도 사람들하고 만나기를 꺼려요. 괜히 이 사람들하고 예를 들면 비오토피아 가보시면 제주 사람들하고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문화적 교류보다 제주적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려는 사람들과의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고 다만 지역에 스며드는 사람들, 지역 사람들, 우리 이 삶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고 예를 들면 뭐 강릉 같은 경우도 이런 바로 나오는 게 마을은 누구의 것인가 나오고 동복의 뭐 이런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김재현 기자가 하는데 마을 향약이나 마을 자치 기준을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제를 하면 그러니까 그 마을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문턱을 낮춰서 특정 일정한 기준이 시간이 지나면 같이 그걸 열어버리면 그건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민주주의는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옛날 제 그 어린 시절 어른들 말 들으면 뭐 하나 결정하면 동해에서 이틀이고 3일이고 맨날 싸우면 어떤 사안을 결정했던 저는 그게 그런 것들이 건강한 갈등 해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갈등 해결 과정이 없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빨리 어떻게 융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 봉합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은 싸워야죠. 안 싸워도 어떻게 삽니까? 싸우다고 정들도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만족스러운 답변 아니었어요? 자주 어쨌든 여기 아까 얘기한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에서 삶의 문화가 돼야 된다고 문화 민주주의에 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이런 것을 확장할 건가 이런 고민이 중심으로 얘기가 했는데 근데 결국 문화라는 게 현실적으로 과거에는 농업할 때는 농업 노동 자체가 문화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본 시스템에서는 이거는 노동 시간하고 여가 시간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분리해버리고 그리고 80년대 같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그런 직접 노동하는 사람들이 일 끝나고 자기들 뭐 식당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건물이길래 그안 돼버리고 결국 지금은 여가가 있어야 네. 여가를 가질 수 있어야 네. 이제 문화도 이런 참여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런 뭐 대부분이 뭐 비정규직에다가 한 명이 일어나고 피곤하고 네. 예? 이제 그러면 끝나면 술 한잔 빼고 있지. 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런 공간을 가려놓고 이런 일을 하지만 또 거꾸로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할 그런 노동자들이라든지 직접 뭐 시민들이라든지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자영업하시는 분은 어떻게 그런 시간 내고 식당하면서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이제 결국은 여기서 분리되면 아무리 거꾸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공간들은 많은데 완전 탐정 부에는 엄청 많아요. 사실은 또 전문가들은 그 자체를 힘들고만 하지만 또 텅텅 비어버리고 이런 현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또 어떤 식으로 그게 물론 문화 영역에서만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문화로 그러니까 협의의 문화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흔히 이제 이런 거죠. 사냥꾼, 목동, 비평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저녁이 되면 그 목동이 돼서 소들 풀어놓은 말과 소를 하고 그리고 밤에 되면 비평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술을 향유하고 이게 소위 말하면 그런 어떤 인간적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지금 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좀 삶이 부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건 정책적으로 하되 그 문화예술 정책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건 문화예술 영역이 많으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처럼 경제나 우리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을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우아하게 살지 못하게 만든 이런 환경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것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씩 사진 찍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주도가 소위 말하는 랜드스케이프 사진에 굉장히 최적장, 좋은 풍경 되게 많이 찍고 심지어 택시 기사분들도 비싼 카메라 들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비싼 카메라로 좋은 풍경을 찍을 때 그 풍경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봤느냐. 그 목소리를 높여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 지역에 아마추어 사진가 협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진가 협회 사람들이 그런 랜드스케이프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랜드 풍경을 지킬 수 있는 목소리들을 같이 내는 것도 문화예술인데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지난번 술 먹다가 어떻게 씻는 놈이 어떻게 소설 쓰는 놈이 제공을 찬성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문화예술인 스스로도 그 협의의 문화의 어떤 장르적 문화에 갇혀 있는 걸 탈피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온라인 참가자분들 중에 질문 한 분 받고 없으면 오늘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문화적 수준이 거의 유사한 김남원 선생님 질문할 거 없을까요? 폼이 없을 것 같은데. 상태가 편안한 상태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었다는 게 무슨 말이지? 네. 자 그러면은 한 분 제가 정책 제안까지 주시는 문화예술인 정책 제안은 아니고 예. 어제 이제 우리 오늘 발제를 해주신 김동현 박사의 문화평론가에 대해서 이 저는 뭐 소설들은 많이 나는 거 아니면 시라든지 보면 하는데 한 가지 문제의식이 느꼈던 건 뭐냐면 제주도 자연에 대한 얘기는 실소설이든 치면 사산이라든지 뭐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제주도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없어요. 시는 많죠. 시는 많습니다. 지금 뭐 시는 많습니다. 시는 예를 들면 뭐 김경호 시인 포함해서 그러니까 개발의 문제나 지금 상황에 대한 시는 많습니다. 근데 소설 쪽으로는 그러니까 소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들어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비평가로서 작가들한테 지금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소설이나 서사적 장르는 시간적, 객관적 거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는 그 객관적 거리가 좁아져도 당장 쓸 수 있으니까 아마 80년대 시의 시대였잖아요.
싸우면서 시를 쓸 수 있지만 근데 소설은 거리가 있어서 근데 다만 젊은 친구들 이렇게 작품들 보다 보면 지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일 수 있겠지만 좀 기다리시면 좀 괜찮은 친구들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제주 지역에 이런 그 영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들을 가지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예. 박성인 저기 문화예술인 그 문화 향후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그동안 주로 권력 비평가에서 오늘 정책 설계자로 탈바꿈 마친 김동현 박사님에게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